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국가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나 권력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가를 시민들의 협력과 윤리적 목표를 지향하는 공동체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시민의 공동체로서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공동체인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의 의미에서 시민이란 같은 장소에서 거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과 노예도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본질은 구성원들, 즉 시민들이 어떤 역할과 권리를 가지며 공동체에서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시민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목적과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단일한 전체를 구성하는 것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복합체의 범주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부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전체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본질을 다루기 전에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국가란 시민들로 이루어진 복합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시민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시민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그가 본 시민은 단순히 국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공공의 정책에 참여하고 법을 제정하거나 심의하는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로 돌아가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시민의 자격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심의와 사법적 관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자, 그런 자는 비로소 국가의 시민 지위를 얻는다. 심의와 사법적 관직에 참여한다는 말은 사리 변별력, 이성의 작동이 제대로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에는 좀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의 주장이 어느 정도 수긍이려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나이가 어려 시민의 명단에 올릴 수 없는 아이들이나 정치적인 책무에서 면제되어야 할 만큼 나이 든 사람들도 시민의 명단에서 빼는 것이 좋겠다. 아이들이나 나이 든 노인들도 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붙었으면 좋겠다. 자, 이 말 조금 우리한테는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심의하고 뭘 결정해야 되는데 또 상호작용을 하고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걸 위한 전제로서는 성숙한 이성과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도 함부로 주지 않죠? 일정한 나이가 돼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재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성적인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정치산이라든지 금치산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 사회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시민들과의 상호작용, 소통,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결정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일정한 자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기준에 못 미치면 어떤 분별력이라든지 절제라든지 하는 이성적 기능에서 약간 부족함이라든지 아니면 권리를 주장하지만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 내지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준 시민은 돼도 시민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는 시민의 역할이 정치의 형태, 민주적인가 과도적인가 또는 군주적인가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역할이 강조되겠죠. 과도적이나 군주제에서는 시민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나라에 속한 시민들의 어떠한 성격과 역할을 현실적으로 부여받고 기능하고 작동하고 있는가, 그 시민들이 그것을 누리고 행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국가의 구조와 작동 방식
또 국가의 어떤 정치 질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단순히 전체의 일부로서의 개인 또는 단순히 개인들이 모인 집합제로서의 국가가 아닌 시민들이 공동의 선을 위한 목적으로 모인 정치 공동체로서의 국가를 이야기한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본질에 관해서 특히 이제 국가의 본질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정체성, 그 본질이 어떤 경우에 유지되고 어떤 경우에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가, 거기에 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원칙 앞에서 국가가 그 본질을 유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국가가 그 본질을 잃으면 전혀 새로운 다른 국가가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식은 영토와 주민을 살펴보는 것이다. 국가의 본질은 그것을 둘러싼 성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본질은 종족, 다시 말해서 민족이 그대로 유지되면 본질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샘이나 강의 비유를 듭니다. 이제 종족의 문제로 관심을 돌려보도록 하겠다. 강이나 샘은 언제나 물이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지만 여전히 같은 강이고 같은 샘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보듯이 하나의 주민이 똑같은 영토에 거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거주민들의 종족이 똑같은 한에서는 물론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죽고 또 새로운 세대가 나와서 이어가겠지만 이런 경우에 강과 샘처럼 국가의 본질은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시국가가 공동체의 한 형태이고 또 이 공동체의 한 형태가 어떤 정치체제 또는 정치 질서로서 시민들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정치 질서가 그 변화를 겪어서 다른 정치 질서로 바뀌게 되면 국가 역시 전의 국가와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의 국가가 아니고 그 본질이 변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국가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야 될 기준은 그 국가가 갖는 정치 질서다. 종족, 혈연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이 말에서 보듯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국가의 동질성과 본질의 유지에 있어서 어떤 혈연적인 문제, 종족보다는 정치 질서가 더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그가 정치 철학에서 국가의 본질을 단순히 혈연적, 민족적 연합체가 아니라 공동체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공동체를 국가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족보다 정치 질서가 더 중요한 것은 첫째, 국가의 목적이 그에게 있어서는 어디에 있느냐? 시민들이 최고의 선한 삶, 그리스어로 에우다이모니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우다이모니아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국가이고 국가는 시민들이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모인 하나의 집합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에우다이모니아는 그리스어의 그 에우라고 하는 뜻은 이제 좋은, 훌륭한 그런 뜻이고요. 다이몬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성된 말이죠. 이 에우다이모니아는 일시적인 쾌락이나 어떤 감정적인 느낌에서의 자기 만족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영혼이 이끄는, 영혼에 의해서 인도되는 좋은 삶, 그것이 국가의 목표, 시민들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특정한 종족의 구성이나 혈통이 아니라 정의롭고 올바른 정치 체제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란 것이죠. 여기서 바로 이제 국가가 정치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자연히 나오게 되고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들이 공동의 선, 공동의 에우다이모니아를 어,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이제 국가고 협력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정치 질서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 질서가 바뀐다? 그러면 국가가 전의 국가가 아닌 것이죠. 국가가 바뀐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특정 종족에 국한된 국가 개념을 지지하는 혈연이나 민족적 동질성보다는 법과 제도에 의한 합의를 국가 결속력으로 봤습니다. 종족은 부차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그가 살았던 그 시대의 아테네나 스파르타와 같은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예를 듭니다. 이 고대 도시 국가들, 작은 나라들 같지만 이미 그 안에 다양한 종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의 국가 정체성 하나로 유지가 됐는데 그들이 따르는 법과 정치 질서에 의해서 이제 규정이 됐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정체성을 정치 체제와 연결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의 동질성과 본질은 무엇으로 정의되는가? 그것을 가르는 판단 기준은 뭔가? 첫 번째는 국가의 동질성을 보장하는 것은 시민들이 공유하는 법과 제도입니다. 법은 시민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공동체의 목표를 설정하죠. 그리고 시민 간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게임의 규칙을 제공합니다. 둘째는 공동체적 가치와 목표입니다. 종족적인 동질성이 없더라도 시민들이 공통된 가치, 예를 들면 정의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목표를 공유한다 그러면 국가의 본질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공동체적 가치와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헌법에 있죠. 헌법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합의하고 있다, 적어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와 목표입니다. 이것을 부인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 질서와는 반하는 것이죠. 그 정치 질서를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국가의 동질성을 보장하는 것이 시민들이 공유하는 법과 제도라 그랬는데 그런 점에서 법치주의다, 법이다 이런 개념들 이게 법학을 하거나 그 법을 전문적으로 그 법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만의 것인가요? 그게 아닌 것이죠. 이 법치주의, 법 이런 개념들이 모든 시민의 관심사항이 되어야만 할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치면 법은 어디에 또 꼭 있어야 되는 그렇게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늘 상수로 있어야 되는 존재. 그게 뭡니까? 그게 밥과 같은 것이죠. 음식으로 치면 법은 밥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밥을 우리가 늘 먹지만 쌀이 어디에서 나는지 벼가 뭔지 심지어는 모를 수도 있죠. 나가서는 쌀이 있는데 그걸로 밥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먹을 수는 있어야 되겠죠. 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밥만 제대로 먹어도 웬만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죠. 반대로 밥 못 먹으면 오래 못 갑니다. 나는 법에 대해서 몰라. 그 법은 전문가들에게 맡겨도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의 몫이야. 그건 판사와 검사, 변호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알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는 밥에 대해서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이러면서 밥을 안 먹겠다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미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죠. 그리고 극심한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혈연과 종족이 아닌 공유할 수 있는 법치주의와 정치적 질서를 든든한 배경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공동의 선이라고 하는 좋은 삶이라고 하는 공동 목표를 위해서 상호 협력하도록 사회 정치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당면 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몫도 있죠. 우리의 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 각자는 아까 시민의 자격이 뭐라 그랬죠? 관직과 사법적 심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자기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만큼 분별력을 갖고 절제력을 발휘하고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저절로 갖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의도적인 수고와 노력, 배움이 있어야 되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남과 같이 묻어서 적당하게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시민의 본질에도 어긋나고 원래 국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도 그런 것들은 매우 불행한 사고입니다.